네, 그럼 바로 2부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두 가지 일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니 특강이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께서 기다리셨던 스타트업 IR 피칭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일정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니 특강 중견 문답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강연은 이 중견 기업에게 산업 환경의 변화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고민해야 하는가, 이걸 주제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강연은 SAP 코리아의 조용환 본부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본부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SAP 코리아에서 디지털 플랫폼 본부를 맡고 있는 조용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네. 사실 요즘 뭐 강의나 세미나가 많이 있긴 한데 오프라인 행사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온라인 행사가 많아지고 있죠. 근데 오늘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좀 적당히 믹스된 상당히 하이브리드 형태의 그런 세미나 강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 중견기업하고 스타트업이 합쳐졌을 때 사실 엄청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견기업은 그 산업의 도메인 날리지하고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반대로 스타트업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런 애자일한 방법론과 기술에 대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 새로운 산업의 어떤 서비스 모델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는 기존 산업의 디지털 기술이 접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이런 뭐 실리콘밸리에서 나오는 그런 유니콘 기업들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취지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좀 핵심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과거의 산업의 변화를 잠깐만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900년에 상상했던 미래의 모습, 100년 뒤에 2000년의 모습은 어땠을까라는 상상했던 그림 엽서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상업예술가, 지금으로 치면 산업 디자인 쪽이 되겠죠. 상업예술가들이 미래의 100년 뒤의 모습을 상상을 한 엽서들이고요. 1900년이면 시기적으로 보면 1차 산업혁명에서 2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즉 산업의 보급이 이런 단순한 설비의 자동화를 넘어서 공장 전체 자동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요. 가정집이나 일상생활에서 전기가 활용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즉, 저 시기에 가장 중요한 기술은 전기라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 코어 테크놀로지로 적용이 되는 거죠. 모든 산업에서. 한번 잠깐 볼게요. 가정주부들은 미래의 2000년이 되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청소를 해주는 그런 기계가 있을 거야. 나는 뒤에서 기계 버튼만 누르면 청소를 대신해 줄 거야.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실제로 산업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저희 집도 하루 종일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주말마다 청소를 했는데 고맙게 로봇 청소기가 저를 대신해서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일반화된 상황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 뭐 벨이 전화기를 만들고 에디슨이 축원기를 만들었던 시점이잖아요.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아마 100년쯤 뒤가 되면 뭔가 얼굴을 보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야, 이런 상상을 합니다. 1900년에 이런 상상을 했던 걸로 보시면 돼요. 실제로 지금 오늘도 줌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지만 이런 비대면에 대한 게 너무 일상화됐죠. 사실은 회의뿐만 아니고 이전부터 전화로 멀리 있는 친지분들이나 가족분들하고 화상 대화하고 화상 통화하는 거 너무 일반화돼 있죠. 근데 이게 이미 190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미래의 상상을 했었던 거죠. 심지어 음악도 똑같습니다. 이런 오케스트라를 하려면 뒤쪽에 오케스트라나 관현악단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지휘자가 뭔가 컨트롤을 하면 악기를 연주해 줄 거야, 이런 상상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EDM 같은 경우에는 DJ가 디제잉 툴을 가지고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간중하고 실제 공연을 지금은 하고 있죠. 상당히 일반화된, 그리고 뭐 교통도 똑같습니다. 바퀴가, 저 당시에는 전기기관차가 가장 일반적인 교통수단인데 바퀴가 없는 미래 이상한 기차가 나올 거야, 저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지금은 자기부상 열차가 거의 대부분 미래 대중교통수단으로 구상을 하고 있죠. 심지어 KTX 이상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농업에서도 농부들이 힘들게 추수를 하고 파종을 하고 이런 작업 없이 뭔가 기계가 나를 대신해서 스마트 파밍 영역이 되겠죠. 네, 실제로 농사도 이렇게 짓습니다. 사람이 트랙터를 도와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트랙터는 무인 트랙터고 물론 이제 재밌게 표현했지만 나중에는 이런 산업용 로봇이든 소프트웨어 로봇이든 이런 로봇과 사람이 적당히 결합돼서 콜라보레이션하는 그런 미래로 발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힘들고 아니면 힘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위험하다든지 아니면 단순 반복, 그러니까 인간의 뭔가 지식이 필요 없는 단순 반복 작업들은 현장에서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사무실 백오피스 쪽에서는 소프트웨어 로봇, RPA 같은 소프트웨어 로봇이 적용이 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산업 점점 이제 인간과 로봇이 같이 콜라보레이션하는 형태로 발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1900년의 핵심 코어 테크놀로지는 당연히 전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100년 뒤를 볼 수가 없죠.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10년 뒤만 볼게요. 1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상상해 보면 핵심 기술이 뭘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AI 머신러닝이 당연히 미래의 핵심 기술입니다. 물론 그 아래쪽에는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빅데이터 파운데이션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빅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아래쪽에 다양한 데이터 수집 기술들도 필요하겠죠. IoT가 될 수도 있고 크롤링이 될 수도 있겠고, 어쨌거나 그 최상위단은 AI와 머신러닝이 결국 미래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듭니다. 아까 처관님 말씀하셨던 앨런 머스크가 사실 미래 자동차 산업을 새로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핵심은 어쨌거나 AI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똑같고 넷플릭스가 똑같고, 이런 회사들이 과거의 전통적인 기업하고 가장 크게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기존 산업이 못했던 혁신적인 시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딱 찾아내서 그걸 공급하는 게 가장 큰 차별화거든요. 이제 중견기업하고 스타트업이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찾아내면 저는 충분히 글로벌 회사들과의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오늘의 이제 그런 걸 찾아낼 수 있는 좋은 시발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을 볼게요. 모든 산업이 다 똑같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모바일 쪽이나 오토모티브 쪽 산업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선택 기준이 상당히 빨리 바뀌게 됩니다. 최근에 들어서. 그러니까 과거 80년대, 90년대 자동차라고 하면 상당히 사치품이죠. 그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보급률 자체가 10%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뭔가 있으면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보여주기 좋은 그런 수단이었죠. 그래서 저 당시에는 자동차를 선택할 때 가격이라든지 그런 걸 안 봅니다. 이쁘고 디자인 좋고 배기량 좋고 그런 차를 선택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다가 2000년이 넘어가고 2010년이 넘어가고 심지어 2020년대 되면서 2명당 1명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보급률이 너무 높아졌죠.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상생활용품처럼 활용을 하고 있죠. 항상 우리 주변에. 그리고 지금도 오늘 차를 타고 오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그러면서 자동차의 선택 기준은 점점 매일 사용하다 보니까 가족들, 친구들, 동성인들이 있습니다. 항상 차 안에서. 그래서 차에 대한 안전함이 되게 중요한 선택 기준입니다. 저 때의 안전함의 기준은 하드웨어적인 안전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잘 방어해 줄 수 있는지, 차체의 튼튼함이죠. 에어백 포함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차를 이제 매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차에 대한 연비가 상당히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게 됩니다. 즉, 차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안전함하고 연비가 얼마나 좋은지가 자동차의 선택 기준, 이게 최근까지 그랬죠. 조금만 더 미래로 가면 미래의 자동차의 선택 기준은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미 뭐 테슬라도 그렇고 구글 웨이모도 그렇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금 자율주행 완성도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3단계를 거의 넘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2단계는 거의 넘어갔고. 그렇게 되면 가까운 미래의 자율주행이 일반적인 자동차의 주행 형태가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이 자율주행이 과연 나를 대신해서 얼마나 안전하게 운전해 줄 수 있는지, 즉 저때의 안전함의 기준은 차체의 하드웨어적인 안전함이 아니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보드의 안전함이 얼마나 내가 믿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됩니다. 또 하나는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게 되면 차 안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완전히 제 개인 시간으로 바뀝니다. 아니면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자유시간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차에서 옛날로 치면 2G 폰이 3G 폰으로 바뀌고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스마트폰의 사용 형태가 완전히 바뀌죠. 옛날에는 전화기는 순수하게 전화하는 용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분들이 대중교통을 타면 폰으로 신문을 보고 주식을 보고 뉴스를 보고 동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폰에 대한 사용 형태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자동차도 자율주행이 완성되는 순간에 완전히 바뀝니다. 자동차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인포메이션을 내가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가족들하고 애기들하고 얼마나 많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지, 그게 바로 인포테인먼트고, 미래에 저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완성되는 순간에 자동차에서 즐길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하나의 큰 비즈니스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과거에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고 앱스토어나 앱이 만들어졌던 그 새로운 시장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자율주행이 완성되고 인포테인먼트가 그때가 되면 하나의 큰 산업의 축을 이룰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게 이제 그 2016년 말에 그 테슬라가 공개했던 당시 파일럿 영상입니다. 자율주행 테스트. 이 정도면 한 2단계에서 3단계 사이쯤 되는 걸로 보이고요. 보시면 운전자는 전혀 운전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손도 안 댑니다. 근데 아직 완성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위험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핸들이나 스티어링 휠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자동차 주변으로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있고, 최근에 공개했던 영상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다양한 도로를 주행을 합니다. 심지어 라인이 없는, 중앙선이 없는 상태에서 갓길 주차가 되어 있는데도 사람이 마치 운전하는 이상으로 그렇게 잘 다니고 있고요. 근데 자동차가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하고 있으면 처음에는 기본 학습을 시킵니다. 기본 라벨링을 해서 자동차를 내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자동차가 다니면서 혼자서 계속 이렇게 라벨링을 하면서 혼자 학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형태일 때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어떨 때는 표지판은 어떻게 생겼고 이게 가려져 있기도 하고 색깔이 바뀌어 있기도 하고 그렇겠죠. 근데 그런 패턴들을 혼자서 계속 연습하면서 점점 학습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마치 사람이 도로 주행 면허증을 따고 도로 주행을 하면 할수록 운전 기술이 좋아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자동차는 다니면 다닐수록 더 똑똑한 자동차로 바뀌게 돼요. 거기다가 더 무서운 건 이 수십만 대의 자동차가 받는 저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테슬라 센터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테슬라 센터에서는 그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학습을 합니다. 전체 학습을 하고 그걸 가지고 학습된 라이브러리를 다시 각 자동차 쪽으로 내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동차는 나중에 되면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훨씬 더 운전을 잘하는 자동차로 바뀌어 있는 거죠. 제가 모르는 동네에 여행을 갔을 때 굳이 제가 힘들게 렌트를 하고 구글 맵을 보면서 불안하게 운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제가 렌트한 번호를 누르면 그 차가 제 위치를 파악하고 와 있습니다. 그럼 가족들하고 타고 제 목적지만 찍으면 그 지역을 제가 안 가봤을지라도 이 자동차는 그 지역에 어떤 도로가 트래픽잼이 있고 어떤 도로가 위험하고 어떤 도로가 공사 중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마치 현지의 모든 길을 다 알고 있는 그 기사가 같이 있는 자동차를 렌트하고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자동차는 이렇게 바뀌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자동차 산업을 볼 때 그 연간 자동차 생산량으로 보통 커패시티를 판단을 많이 합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보통 1000만 대 정도면 이제 리더급 회사에 올라가게 되고요. 현대기아차도 이제 1000만 대 가까이 캐퍼시티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이런 팬데믹 때문에 조금 이제 생산량이 떨어지긴 했지만 현대차도 900만 대 이상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GM이 2016년에 1000만 대를 돌파합니다. 연간 생산량을. 그리고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시가총액 그래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산업들이 약간의 뭐 신차에 대한 효과도 있겠지만 큰 흐름을 보면 GM과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저기서 뭔가 큰 변화를 줄 수는 없죠. 그 산업이라는 큰 흐름이 있으니까요. 트렌드가 있으니까. 좀 전에 보셨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7만 6천 대를 생산합니다. 당시에 GM이 1000만 대를 생산합니다. 100분의 1이 안 되는 생산 캐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테슬라가 생산했던 모든 자동차를 다 합치면 제 생각으로 한 100만 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원래 이제 중국에서 좀 많이 공장을 가동하려고 했는데 역시 이제 팬데믹 때문에 생산량이 좀 많이 줄었고 여전히 생산을 이제 늘리려고 생산 캐파는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는 사실은 전혀 다른 그래프를 보입니다. 2011년부터 17년 사이고요. 저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자동차 산업, 일반적인 자동차 산업하고 테슬라는 다른 시장으로 보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미래의 자동차하고 현재의 자동차 전혀 다른 시장으로 보는 거죠. 옛날에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했을 때 스마트폰 시장하고 기존의 노키아나 모토로라 시장하고 완전히 다른 시장으로 판단했듯이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이게 2017년까지고 2020년까지 테슬라가 GM보다 한 3배 정도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코로나로 이제 팬데믹이 발생을 했었죠. 비즈니스 리스크가 있었고요. 당시에 똑같이 여기서 빠집니다. 빠지고 GM도 빠지고, 근데 이 탄력 회복성이 테슬라가 훨씬 더 빠릅니다. 리스크를 모든 기업이 다 받았잖아요. 근데 받은 다음에 다들 시가총액이 빠지고 다시 탄력적으로 회복하는 속도는 테슬라가 훨씬 더 빠릅니다. 테슬라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이런 뭔가 선진 기술을 가지고 미래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훨씬 더 탄력 회복성이 좋은 거죠. 근데 전통적인 회사들은 탄력 회복성이 상당히 느립니다. 미래에 대한 그 가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8월 30일 기준으로 찍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높죠. 사실 도요타라는 회사는 자동차 산업에서는 절대 강자입니다. 근데 저는 테슬라를 계속 몇 년 전부터 봐왔지만 테슬라가 과연 도요타까지 쫓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테슬라가 도요타의 2배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자동차 산업에서 1위가 됐고 2등 도요타부터 밑에 5등까지 아마 다 합쳐도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완전 다른 시장 자체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내연기관의 자동차하고 테슬라는 다른 마켓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바뀌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자동차 쪽만 하나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가 이런 자동차 프로덕트나 아니면 서비스뿐만 아니고 운송 방법도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공유 경제 형태로 바뀌고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이제 기존의 OEM 회사들이 많이 고민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산업이 똑같습니다. 리테일이나 모바일이나 숙박업이나 엔터테인먼트나 미디어나 다 똑같습니다. 기존에 차관님 말씀하셨지만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은 자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매장을 어떻게 온라인하고 연계해서 중간 웨어하우스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의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제 변형을 시키는 거죠. 계속 오프라인만 고집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비즈니스도 힘들어지고 기업 가치도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상당히 많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아마존의 모델을 레퍼런스해서 기존에 우리가 잘했던 오프라인의 리테일하고 아마존의 온라인 모델 2개를 접목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발전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모든 산업이 다 똑같습니다. 아마존이 그렇고 뭐 애플이 노키아나 모토로라를 어떻게 그 시장을 망가뜨렸는지, 그리고 뭐 에어비앤비나 넷플릭스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의 핵심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에는 시장에서 찾는 서비스를 어떤 다른 전통적인 기업보다도 먼저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 자체가 과거에는 없던 모델의 서비스들이에요.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소비자들은 항상 뭔가를 찾는데 전통적인 기업은 거기에 대응하는 게 상당히 느립니다.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더 잘하는 거에 익숙하거든요. 옵티마이제이션 시키고 그걸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 확보하는데, 근데 저런 위에 있던 회사들은 사실 기존의 인프라에 대한 경쟁력이 없는 회사들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그 회사들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기술 회사들이에요. 근데 그 회사들이 시장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찾아서 과거에 똑같은 산업처럼 보이지만 과거에 전통적인 기업이 못했던 서비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한순간에 소비자들을 다 그쪽 시장으로 옮겨버려요. 그러면서 그 시장을 만드는 거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새로운 시장을 찾아내는 방법은 뭐 방법론이나 프레임워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고민 좀 편하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게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산업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나 기술을 가지고 더 혁신을 만들어내는 거. 근데 사실 저걸 하려면 기존의 그 산업 영역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훨씬 더 유리하겠죠. 만약에 스타트업이 그쪽 산업에 새로운 프로덕트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거를 만들어서 론칭한다고 해서 그 시장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견기업이 그 산업에서 좋은 기술력이나 좋은 뭔가 마켓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스타트업이 그걸 더 발전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영역이 첫 번째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영역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지만 그게 사실은 진짜 문제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얼 프로블럼에 대한 문제인 거고, 보통은 문제를 찾아낼 때 내부 R&D도 그렇고 내부 기획팀도 그렇고 그 문제의 기준을 우리한테서 찾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편견, 가정, 그걸 가지고 시장은 이럴 거야, 고객은 이럴 거야, 이렇게 해서 예측해서 만들거든요. 근데 그 편견이나 가정을 다 버리고 순수하게 시장에서, 마켓에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새로 정의해 보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문제 자체를 새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정을 다 버리고 새로 처음부터 문제를 찾아내는 게 두 번째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전혀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서비스를 찾아내는 게 세 번째고요. 그래서 보통 뭐 일반적으로 이제 왼쪽 편을 레드오션 영역, 오른쪽 편을 뭐 블루오션 영역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근데 뭐 이게 블루오션 많이 들어보셨지만 블루오션의 핵심은 과거에 없었던 걸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그걸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좀 정리를 해드리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R&D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합니다. 기존의 경쟁 기업이었던 스타트업이든 제일 중요한 걸 뭔가 프로덕트에 대한 이노베이션, 기술에 대한 이노베이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죠. 그게 우리의 핵심 역량이 돼야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힘들게 해서 혁신을 만들면 대부분 기존의 마켓에 들어갑니다. 기존에 잘 정제되어 있는 시장에 들어가서 싸우려고 합니다. 이미 정리가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제품의 약간의 기능으로 해서 마켓쉐어를 조금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당히 단기적인 효과죠. 저게 새로운 뭔가 마켓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사도 똑같이 R&D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제품 혁신이나 기술 혁신을 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나 세 번째 방식으로 사고를 새로 하고 문제 정의를 새로 하고,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그 니즈를 찾아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존 시장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들어와서 아까 지금 시장에, 디지털 시장에서 원하는 서비스나 원하는 고객의 요구가 뭔지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새로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과거에 없었던 엄청난 기업 가치가 나오는 거죠. 뭐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애플이 모바일 쪽도 그랬지만 음원 시장도 똑같습니다. 음원 시장을 이렇게 가져올 때 기존의 MP3 플레이어들 삼성이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애플이 아이팟을 만들기 전에 기술적으로는. 그 MP3라는 기술은 그 전부터 계속 있었고, 근데 스티브 잡스가 뭘 하냐면 프라우노프한테 MP3 저작 그 특허권을 삽니다. 그리고 음원 파일들이 있잖아요. MP3 음원 파일. 그 당시에는 해적판으로 돌아다닐 때예요. 근데 그걸 투명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아이튠스를 만들고 거기서 올려서 소비자들한테 아이튠스를 받으면 음원 저작권료를 조금씩 그 원래 저작권이 있는 사람한테 나눠줘요. 그러면서 시장을 아이튠스라는 스토어를 하나 만들고, 아이팟이라는 하드웨어를 만들고, MP3라는 해적판 MP3가 돌고 있을 때 그걸 투명하게 오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를 합치면 기존의 음원 시장에서 경쟁하던 시장이 다 이쪽으로 넘어와요. 요게 근데 기존 시장의 마켓을 먹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10배 이상의 음원 시장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없었던 소비자들이 여기 들어와서 안전하게 음악을 즐기는 거죠. 근데 그게 뭐가 됐든 모든 산업에서 그런 숨어있는 소비자의 니즈와 소비자의 뭔가 서비스는 항상 있습니다. 이제 그걸 찾아내는 게 핵심이고요. 제가 마지막 하나만 딱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지금 모든 산업이 다 이런 스마트 프로덕트를 만듭니다. 우리 회사의 모든 제조업은 지금은 다 스마트 프로덕트입니다. 그게 가전이든 설비든 뭐 밖에서 설치되어 있는 물건이든. 근데 요 스마트 프로덕트 하나를 놓고 전체 에코를 살펴보시면 돼요. 밸류체인 전체를 보면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이 여기서 나오는 센스 데이터를 가지고 제품의 실제 고객의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제품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브레인스토밍해서 스펙을 잡는 게 아니고 실제 고객이 사용하는 사용 패턴을 받아서 거기서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연결되어 있는 이 에코에 중간중간 끊겨 있는 오프라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데이터를 받으면 이 오프라인 전체를 온라인으로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의 관리하고 에너지를 효율화시키는 부분도 똑같습니다. 과거에는 다 오프라인으로 했던 그런 수많은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게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공급망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부분을 찾아서 그걸 온라인으로 바꾸고 더 좋게 바꾸고, 그렇게 하면 그건 과거에 없었던 서비스고 과거에 없었던 비즈니스입니다. 그걸 찾는 게 사실은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짧은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끝내면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코에 대해서
중견기업들은 상당히 많은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아까 오프라인으로 해서 비효율적이고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서플라이어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부분을 찾아서 만약에 스타트업이 그 부분을 온라인으로 바꿔주고 디지털로 자동화해 줄 수 있으면 그 영역에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를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협력해서 훨씬 더 좋은 혁신 모델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발표는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뜻깊은 강연해주신 조용원 본부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강연을 통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데 큰 도움을 받으셨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우수 스타트업의 IR 피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IR 피칭에서는 4개의 우수 스타트업이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견기업 CEO들이 이를 평가하고 또 어떻게 하면 협력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논의한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그 사업 아이템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저희가 마련하게 된 거고요. 오늘은 총 4개의 스타트업이 IR 피칭을 진행을 하고 5분의 전문 평가단이 평가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헤븐트리의 홍정원 대표님께서 피칭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가 되네요. PPT 슬라이드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헤븐트리의 홍정원 대표입니다. 슬라이드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아까우니까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헤븐트리는 빅데이터와 AI 그리고 블록체인, 클라우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용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그것을 기업들에게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의 업력은 2017년 4월에 개업을 하였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저희들이 법인 전환을 이루는 회사입니다. 네, 지금 떴네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클라우드, 그리고 빅데이터 분야의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하여서 기업이 필요한 솔루션들을 직접 개발하고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는 IT 회사입니다. 저희 주력 제품으로는 클로바인이라는 프로젝트 관리 제품, 그리고 2가지 시장을 포함하고 있어서 프로젝트 관리 제품군과 그리고 PLM 시장에도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 그리고 또는 온프라미스 기반의 클로바인이라는 제품을 저희들이 주력 아이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아이템으로는 엔트리라는 제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AI 기반으로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양서들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위험 요소나 그리고 국제 규격에 위반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잡아서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점을 사전에 잡아서 손실액을 줄이는 솔루션인 엔트리아를 저희들이 차세대 아이템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아이템에 대해서는 시장과 함께 찬찬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희 클로바인의 주력 시장 중 하나인 PPM 시장입니다.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크게 전년 대비 14%씩 증가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시장이고요. 그리고 2023년까지는
많은 80%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그 중에 50%의 기업들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다양한 방면에서 시장의 규모가 매우 커지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 팩토리는 여러분께서 앉아 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죠. 저희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시장은 매년 커지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원 5천억 원으로 기업들이 쉽게 그리고 좀 더 부담을 덜고 그리고 자신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 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헤븐트리 같은 경우에는 클로바인을 통해서 PLM 제품군을 저희들이 납품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상장 기업인 A사의 PLM 프로젝트를 수주함으로써 약 11개 회사와 수주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헤븐트리는 제조 산업의 성장력이 매우 높은 베트남을 기준으로 법인을 설립을 하였고요. 베트남뿐만 아니고 동아시아 지역 이외에도 해외 발굴 현황에서는 MOU 12건, NDA 56건, 그리고 해외 839개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마켓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중에 오일앤가스 분야에 대한 시장입니다. 이제 EPC사들, 특히 이제 플랜트 관련한 EPC사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몇 천억 원의 손실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이 손실 비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나도 많은 광범위한 데이터들을 사람이 분석하고 사람이 엔지니어링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으로 해소하겠다라는 시장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클로바인은 저희들이 기초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PPM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덕트나 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개발하는 부분에서 미리 예측하고 과거에는 어땠으며 실제 이 프로젝트를 계획했을 때 어떤 결과가 어떻게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CMMI 레벨 3를 도입을 한 제품으로서 다양한 기업에서 쉽고 빠르게 아주 우수한 품질의 프로세스를 도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CAD 데이터나 그리고 제조 생산에서 만들어지는 양산되는 문서들을 쉽고 빠르고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애자일한 방법론을 통해서 기업의 생산력을 올려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기반으로는 엔지닉스라는 프로시 서버를 기초로 해서 개발하는 노드.js 그리고 웹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급사와 정부 참여에 대한 사업 그리고 프로젝트 수주 그리고 베트남 진출 및 베트남 현지 총판의 계약을 통해서 제품이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시장에서 진출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엔트리아라는 엔지니어링 관련 AI 제품입니다. 위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밑에 입찰 계약에서 엔지니어링 공급, 시공, 운전, 유지 보수까지의 인류의 과정에 필요한 모든 엔지니어링 산출물 데이터들에 대해서 저희 인공지능이 직접적으로 판독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그리고 국제 규격에 대한 오류를 사전에 잡아서 다시 만들거나 또는 이제 손실 비용들을 최소화시키는 부분에서 저희 제품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제품 같은 온프라미스 형태로 기업 구축형으로 되어 있고요. 정유사, EPC, 엔지니어링, 제조사, 건설사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저희 자체적인 작은 스타트업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 파트너인 가트너와 함께 저희 제품들을 CIO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POC나 관련된 다양한 이제 구매 의향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PPM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 3조 원에 가량한 PPM 시장은 매년 14%, 국내 같은 경우는 약 17%가량이 매년 성장하고 있는 큰 시장입니다. 저희 헤븐트리는 국내 시장 점유율의 16%를 달성을 기초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시장 관련해서는 다양한 부분에서 큰 시장의 대한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 없이 지금과 같이 다양한 스마트 팩토리의 점유율 목표를 약 1.7%, 그러니까 PLM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1.7%의 시장을 마켓 셰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규모의 시장입니다. 특히 이 EPC사를 포함한 건설사, 제조사,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손실 비용을 줄이기 위한 비용을 약 370억 원을 계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24개의 이제 엔지니어링사뿐만 아니고 국제적인 238개사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저희 헤븐트리의 경쟁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클로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글로벌한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최근에 비딩에서 계속 이기고 있는 부분이 다음과 같은 부분입니다. 고객 지원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지원도 미비합니다. 그리고 높은 가격과 제품의 난이도가 상당한 발목을 잡고 있는 시장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주 이상적이고 빠르고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다양한 다국어 언어를 지원할 수 있는 채널,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시장을 진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사실 저희들이 오랜 기간 동안 가트너를 통해서 조사했지만도 이런 시장이 불분명하고요. 처음 있는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약에 선두적으로 나섰을 때 같이 따라올 경쟁사를 보면은 아베바나 인터그래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유사 제품군들이 대다수가 3D CAD 설계 관련 제품으로서 엔트리의 목표 시장과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단순하게 스타트업으로서 성장하는 부분에서 장애가 많습니다. 마켓에 대한 부분, 시장에 대한 부분. 하지만 저희들은 우수한 파트너들과 함께 움직이고 성장하는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AWS, 코팍스와는 클라우드와 그리고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한 파트라고 하죠. OCR과 RCR 기술들을 독점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고요. 같은 너에는 해외 고객 파트너, 를 이제 매칭하거나 기술 트렌드를 분석하거나 시장에 대한 분석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영업 및 파트너 그리고 공동기술 파트너로는 KT와 블록체인과 그리고 빅데이터 분야에서 개발을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헤븐트리는 2020년에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하반기부터 영업을 시작을 하였고요. 그 전까지는 제품 개발에 몰두해 왔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그리고 2022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엔트리아에 대한 파급 효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높게 매출액을 선정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점차 낮아지는 부분은 대부분의 엔트리아와 그리고 나머지 영업이 해외 영업으로 치중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관비, 마케팅비의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은 잠시 감소하지만 대신에 매출액은 큰 폭으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헤븐트리는 저 같은 경우는 효성그룹에서 스마트 팩토리 담당과 그리고 다양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밖에 조남대 이사, 모세 상무, 그리고 오다영 이사, 이창원 이사, 오광석 이사까지 다양하고 그리고 아주 효과적인 기업의 성장을 위한 멤버들이 이사진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연구개발 인력, 그리고 마케팅 인력, 다양한 인력들과 함께 지재권 그리고 인증들을 포함하여 저희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내실을 포함하고 있는 회사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헤븐트리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정원 대표님께서 헤븐트리에 대한 IR 피치를 해주셨는데요. 약 5분 정도 이 전문가 평가단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평가하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할 거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 평가단 여러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비에센시의 최종우라고 합니다. 네. PLM 시장에서 뭐 글로벌 플레이어 제품들이 되게 많은데 그 시장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 한국 제품이 그렇게 된 건 되게 좋게 보는데 차라리 아까 아비에바나 인터그래프 같이 기존의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경쟁보다는 지금 들어보면 일부 국제 표준이나 그런 리스크를 사전에 추정하는 그런 AI 알고리즘을 아예 그들의 하나의 모듈로 제공하는 그런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해 보실 그런 계획은 없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인공지능 관련한 부분, 특히 엔트리아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트너십을 일반적으로 공급 채널을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보다는 정유사와 직접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좀 설명해 드리면요. 정유사가 다음 해의 생산의 원유 양을 계획을 하고 그것을 비딩을 통해
설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규모에서 설계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매번 이런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일어나는 리스크 그리고 손실 때문에 매번 그 생산량이 만들어질 기일이 계속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정유사들에게 이런 솔루션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파생되는 입찰을 보는 다양한 EPC사 그리고 중공업사가 저희 제품이나 또는 여기에 대한 부합되는 솔루션을 보유하지 않으면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형태로 좀 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저희들 영업 형태를 이제 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한 분 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PPM이나 PLM 영역은 워낙에 글로벌 탑 플레이어들이 많아서 네. 경쟁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고요. 그래도 로컬 솔루션으로 잘 승량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오히려 엔트리어 쪽이 되게 괜찮은 모델로 보여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아까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그런 기술 스펙이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나 레귤레이션을 일단 어떻게 확보할지 매번 바뀔 텐데 네. 그리고 각 나라마다 그게 또 다를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수집 방법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수집했을 때 과거의 그 엔지니어링 리스크에 대한 프리딕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거 엔지니어링 리스크 데이터에 대한 확보는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네. 그 두 가지 좀 드릴게요. 먼저 저희가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 정보들, 과거에 있는 정보들을 미리 학습하고 선행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학습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국제 규격에 한해서는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일앤가스 리파이너리 산업 같은 경우는 API를 주축으로 많은 규격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 API 규격만 해도 이 전체적인 규격을 봤을 때 이 건물의 반이 되는 A4 용지 사이즈를 사람이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런 메타데이터, 말씀하신 그런 메타데이터를 국제 규격을 기초로 먼저 학습을 시키고요. 그리고 국제 규격에 준한지 준하지 않는지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그 회사의 성숙도와 사용률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들을 저희 엔지니어와 그리고 데이터 전문가들의 파견을 통해서 직접 학습시키고 그들이 과전에 가졌던 리스크, 요구사항 그리고 고객사마다의 관련된 스페셜 오더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학습을 시킨 상태에서 저희 엔트리아가 좀 더 효과적으로 가용될 수 있는 형태의 모델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계를 보면은 국제 규격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AI를 저희가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저희 제품을 가용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고요. 선행적인 학습과 거기 모디파이드 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과거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과거의 기록을 바탕으로 학습한 결과로 분석할 수 있는 모델로서 점진적으로 성장시킬 예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기업의 IR 피칭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정원 대표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세 가지 이제 우수 스타트업 기업이 앞으로 나오셔서 IR 피치를 진행 한 10분 정도 하실 거고요. 한 5분 정도 전문 평가단 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주식회사 ABH의 한아름 대표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ABH의 한아람 대표라고 합니다. 저도 슬라이드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 페이지, 네, 감사합니다. 저는 AI 솔루션을 또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는 주식회사 ABH의 한아람이고요. 저희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있는 공급 기업입니다. 아까 앞서 발표도 잘 들었는데 저희도 한 20개 정도 이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웃기지도 또 슬프지도 않는 흔히 말하는 우픈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경상도 방언 중에서 이 디비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허파가 디비진다, 뒤집어진다라는 뜻인데요. 공장에 화학 공장에서 이 폭발물이 흘러나와서 이게 자연 발화가 되면서 얼마 전에 공장 하나가 폭파가 됐습니다. 연구동, 관리동 할 거 없이 전부 다 폭발이 되면서
사실상 다 날아가면서 소위 말하면 허파가 디비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아쉽게도 또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기업이 만들어준 시스템과 그런 이런 데이터만 살아남았습니다.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저장된 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지금 다시 복구에 열연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데이터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 있는 센서라든지 네트워크 공사한 것들은 전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다시 복구 중에 있고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제일 열을 올리고 있는 건 센서의 개량 개발입니다. 특히 그 센서 중에서도 요즘은 열 센서 그리고 RGB 센서 이 두 가지 센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하고자 합니다. 아까 스마트 팩토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스마트 팩토리가 정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도 정말 발에 불이 날 정도로 많이 뛰고 있을 정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이렇게 멋진 중견기업들보다도 중소기업들의 열악한 환경들이 더 노출되는 것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이제 화학기업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로 전환이 정말 시급한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배치로 앞에서 온도가 변화하는 것들을 지금도 수기로 작성을 한다거나 심지어 엑셀로 데이터를 저장해 놓지 않은 기업들도 있을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곳이 울산에 있는 온산 산업단지라는 곳이고요. 그 중에서 항남 산업단지 중에 약 30%가 저희 제품을 쓰고 계십니다. 이게 주로 나와 있는 어떤 그 배치로 타입인데요. 여기가 이제 온도계가 디지털 아날로그 방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온도계가 나와 있는데 표현하는 게 예를 들면 50도 정도라고 나와 있으면 그냥 단순 50도가 아니라 여기 인디케이트에서 점착 성분 때문에 때로는 50도일 수도 있고 그 옆에는 48도일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불량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이런 화학 제품들, 화학 기업들은 전산화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들이 고민을 한 것들이 이런 간략한 IoT 센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플랫폼 단계까지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 전문 영역들을 전문 인원들을 배치했었습니다.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들의 센서는 사실 제가 박사 과정에서 좀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어떤 열과 그런 데이터 센서 경향을 분석한 거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색깔이 변해가는 데 있어서 반응이 벌어지는데 품질 이상이 황변이 벌어지거나 이상 색깔이 발생을 한다면은 그건 다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항남산업단지에 평균적으로 이런 품질에서 손실액이 나오는 게 한 기업당 연간 1억 3천 정도에서 1억 4천만 원 정도의 손실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색이 변해가는 경향성 자체를 저희가 분석하는 알고리즘과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가칭으로는 우리엘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막 시작하고 있다 보니까 특허출원부터 아직 등록도 안 된, 상표 등록도 안 된 제품군으로 지금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가장 큰 원리는 또 다른 제조업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가우시안 블러라는 걸 기법을 활용을 해서 크랙을 알아내는 아주 일반적인 CV 방식을 저희가 좀 더 고도화시켜서 AI 알고리즘으로 저희가 많이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색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열의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기계 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또 연구 과제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 R&D라는 산단 과제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제품군들을 가진 그러니까 똑같은 속성을 가진 업체들을 저희가 모아서 그 산업단지별로 저희가 제품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실 이제 막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서야 늘어나게 됐는데
시스템적으로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일하느라 바쁘고 현장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아직까지 좀 미숙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견기업과의 저희가 협력을 꼭 배우고 싶은 건 저희는 어떤 시스템 체계 그리고 저희가 가진 단순 기술력이 어떤 마켓에서 쓰일 수 있는지 저희는 그걸 좀 더 배우고자 또 이런 IR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작년도에 여기 코엑스에서 산자부 장관상을 하나 받은 것도 마찬가지 저희가 CV 기술을 활용을 해서 오픈포즈라는 기술인데요. CNN을 이용을 한 뭐 사람들의 뇌 데이터를 얻어낸다. 결과적으로는 다 데이터 중심으로 저희 기업들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미세먼지를 음파로 밀어내는 이런 생기원 과제도 함께하고 있을 정도로 저희가 데이터와 관련돼서는 전후방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구성원들은 주로 한양대학교 이제 석박으로 임원진 라인이 구성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이제 임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대부분 다 개발자 인력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마케팅이 되지 않아서 영업을 잘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저희를 도와주시는 또 자문분들도 계시고요. 향후 저희가 성장을 하고 싶은 부분들은 센서를 개발해서 그 센서를 ABB라든지 지멘스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납품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팅은 진행 중에 있으며 저희가 그런 스펙에 대한 기준을 좀 맞춰 나가고자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저희 기업의 소개를 드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런 좋은 시간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주식회사 ABH의 한아람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전문가 평가단 분들 중에서 혹시 평가를 해주시거나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에 시작하셨는데 센스 개발까지 직접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2018년입니다. 18년인가요? 네. 네,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현장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지금 보관한다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 그런 MES단이나 현장 설비단의 데이터를 MES로 수집하는 거에 대한 현장에서 거부감이 없어진지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실제 현장의 설비 컨트롤이 클라우드로 올렸을 때 가능한지 그 두 가지만 좀. 네, 아주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엄청난 반대들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 현장 데이터가 나가는 게 화학회사 같은 경우는 한번 나가면 완전 아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기초 기술인 비식별화를 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아날로그적인 비식별화 방법 그리고 저희가 왔을 때 복호화적인 방법 이 보안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 솔루션은 가미를 하고 있고요. 제가 그 보안 관련 업무를 또 긴 시간 또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설득 과정이 오래 걸렸습니다. 네. 네. 전달해 드릴게요. 예, 국내 업체로서 기술력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레퍼런스 확보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타사 대비 어떤 부분의 품질이나 어떤 센서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센서를 크게 지금 종류는 100가지가 넘어가지만 아주 대표적인 제품은 3가지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열 화상 센서인데요. 열 화상 센서는 애초부터 저희가 개발을 한 게 열 처리 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김천에 있는 삼천리 카보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삼천리 계열의 이런 활성탄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여기 회사가 약 900도 정도의 반응을 일으키는 쪽에 있는데 그 활성탄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 안에 열이 정말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 제품군들로서는 스펙이 한 번도 아웃된 적 없이 지금껏 잘 돌아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RGB 센서나 색상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당 약 한 5,000개 정도의 데이터들을 같이 학습하고 있는 강화 학습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아웃이 난 거는 없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레퍼런스가 주로 저희는 현대 2차 밴드부터 시작해서 화학기업 중심, 열처리 기업 중심 이런 쪽으로만 중소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기업의 피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한아람 대표님께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IR 피치 스타트업 대표님께서 준비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 순서는 스켈터 랩스의 지용준 CFO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켈터랩스에서 재무와 IR 총괄하고 있는 지용준입니다. 네, 슬라이드 확인 좀 해주실까요? 마지막 발표라서 더 기대감을 올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앞서 말씀하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조금 진치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먼저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스켈터랩스는 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회사고요. 네, 2015년에 설립되었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저의 목표는 인간을 돕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결국 단기간에 인공지능이 어떤 사람이나 산업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저희는 사람을 돕는 그리고 어떤 산업을 돕는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는 목표로 엔지니어 위주의 회사를 창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회사들보다는 조금 창립 시기가 빠르긴 했는데 그동안 이제 각종 연구를 통해서 기술력을 상승시키고 올해부터 사업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 70명의 인원 중에 42명이 엔지니어로 구성된 집단입니다. 네, 저희가 창업을 해가지고 2018년에 시리즈 A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시리즈 B 투자를 마쳤고요. 저희 창업 멤버는 이제 조원규 대표님을 이하 이제 엔지니어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구글 코리아의 총괄 R&D 대표를 역임하시면서 이제 어떤 해외에서 그 쌓은 지식 그리고 이제 필요로 하는 시장성에 대해서 큰 포부를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뭐 아시는 것처럼 국내든 해외든 대기업들이 AI 인재들을 영입하려고 굉장히 큰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있고 또 인력이 부족한데 저희 스켈터랩스도 물론 절대적인 숫자로서는 비교가 지금은 어렵지만 대부분의 인원이 AI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있고 그 수준 높은 엔지니어들이 다시 엔지니어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다시 이제 저희 회사 입사를 유도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크게 대화 기술과 초기인화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기술에 어떤 연관점이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인간을 이롭게 하는 AI 기술을 연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이 두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렵고 그렇지만 꼭 해결해야 되는 두 문제를 저희가 연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언론에 조금 보도된 내용들을 정리해 본 내용이고요. 저희가 크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화형 사업부와 이제 그 초기인화 사업부, 그러니까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두 가지 사업을 구성하고 있고 각자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화 사업부는 그동안 이제 자연어 처리,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어떤 대화의 플로우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과정이 지난 기술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기계가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표현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쪽 부분에 사업화와 기술력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 사업부에서 중요한 것들이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그 말에 대한 이해
바탕으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기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러 회사들과 입찰 경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서비스 제공을 하면서 다양한 회사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모든 회사들과 경쟁해서 검증을 완료를 하였고, 특정 이제 회사의 어떤 입찰에 갔을 때 이제 뭐 구글이라든가 IBM 이런 회사들과 한국어에 대해서 테스트했을 때 그런 한국어에 대한 의도인식 성능에서는 가장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이제 조금 더 다른 분야인데요. 이제 기계독해라는 기술인데 어떤 수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능 언어형에서 지문을 주고 거기서 이제 답을 찾아내는 과정을 기계가 대신한다고 하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이 맨 위에 보시면은 어떤 지문을 줬을 때 거기서 답을 찾는 게 사람이 80에서 92점, 이제 기계가 이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월에는 그 코쿼드라는 LG CNS에서 발표한 이제 데이터셋을 가지고 성능을 테스트하는 거에서 1등을 차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6월에는 2.0 버전에 대해서도 우수한 성과를 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음성을 인식하는 정확도여서 오류율이 얼마나 낮은가가 경쟁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음성을 인식하는 기술 분야에서도 저희가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다음 표현, 이제 음성을 합성해가지고 표현 얼마나 자연스럽고 기계가 읽는 것 같지 않는 기술을 재현하느냐에서도 저희 우수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술들을 어디서 활용하느냐?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 사실 이번 기회가 굉장히 저희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 저희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걸 사업화하는 데 필요로 하는 여러 파트너들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좀 몇 개 보실 텐데요. 이건 저희가 실제 서비스를 이제 베타 버전을 런칭을 하고 파트너사들과 직접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저희가 제공하는 거는 동영상을 이제 1시간짜리 분량을 예를 들어 저희 서버에 업로드를 하면은 한 10초에서 20초 내에 모든 스크립트를 다 뽑아내고 그 스크립트 안에서 이제 질문을 던지면 바로 그 화면으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서치와 다른 점은 기존의 서치 같은 경우는 어떤 단어가 있어야만 그 단어를 찾아가는 맥락이었다면 지금 저희 이 기술은 음성 인식과 그다음에 기계 독해 부분의 기술을 접목하여서 문맥상 어떤 예를 들어서 그 뭐 고조선의 그 시초자는 누군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거에 대한 동영상 강의가 있다 그러면 그 강의의 그 부분에서만 발췌를 하고 그 강연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같은 기술이지만 좀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는 거는 이제 요즘에는 또 온라인 커머스 쪽이 발달을 하고 이런 비디오 영상을 가지고 광고 제품을 많이 광고를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한 30분에서 40분짜리의 이제 광고 동영상을 했을 때 뭐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정보, 가격 혹은 뭐 사양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만 발췌해서 자기는 보고 싶고 설명을 듣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검색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거에 대한 설명 자료로 바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말씀대로 그냥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를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기술 수준으로는 저희가 스트리밍도 가능해서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홈쇼핑이라든가 아니면은 V커머스 쪽에도 적용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앞서 소개드린 그 기계독해라는 기술이 문장을 이해하고 어떤 문서를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제품이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에 대한 매뉴얼 문서를 그 저희 서비스의 서버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그걸 기기가 이해하고 거기서 답을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제품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사람 혹은 기계가 한다고 해도 굉장히 단순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복잡한 문서를 업로드만 하기만 해도 어떤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좀 더 자연스러운 그 대화 플로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챗봇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 서비스 센터라든가 아니면 고객 응대 부분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 좀 더 높은 레벨의 기계독해 기술을 접목하게 되면 저희가 현재 보험사들 몇 군데 하고 그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보험 약관을 기계독해 엔진에 학습을 시켜서 그 약관에 대한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은 그 약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약관에서 커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뽑아내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트레이닝이 된다 그러면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데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 예시는 저희가 이제 제약회사들하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제약회사들 마찬가지로 약품에 대한 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도 나오는 것들도 많고 또 약 같은 경우는 심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약품에 대한 매뉴얼, 그 설명서를 저희 엔진에 녹여 넣으면 그 약에 복용을 해도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복용을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약물들과는 중복 사용하면 안 되는지, 복용 주기는 얼마인지라는 것들을 쉽게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저희가 지금 자동차 광고 회사랑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는 이제 대리점에 가가지고 자동차를 구매를 할 때 시승을 해보는데 요즘은 또 비대면 시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직접 시승보다는 저희 그 기계 독해 음성 인식 기술을 녹여내서 차 안에서 시승을 개인이 단독으로 하면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질문을 해서 답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저희 대화 기술 부분은 이렇게 다양한 산업에서 지금 적용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파트너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고요. 짧게 저희 이제 사업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사업 파트너들과 저희가 직접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리셀러를 통해서 저희 서비스를 제공. 그다음에 가장 큰 관점은 이런 기술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과 조인 R&D를 진행해가지고 사업화를 같이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또 하나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 부분이 이제 사람의 행동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그 초개인화 기술인데요. 기존에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기존의 사람들이 그 통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카테고리,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는 20대 여성에 대해서 광고를 보내줘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저희는 그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 여러 데이터들을 온오프라인의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그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시뮬레이션과 행동 패턴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맞춤 광고라든가 그 푸시 메시지를 보내서 타겟팅을 하는 거고 지금 저희 국내 선두 광고 회사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선 간략하게 저희 회사 소개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킬더랩스 지용준 CF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평가단 분들 중에서 혹시 코멘트 해주시거나 질문하실 분들 계실까요? 네,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예, 스캐터랩스는 많이 알려진 기업이고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은 시장에서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평판이나 이런 게 많이 돼 있고 아까 자료를 보면 투자도 상당히 많이 받아 놓으신 상태인데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이 자리에서 어떤 협력이나 어떤 분야를 기대하시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술력을 지금까지 끌어올리는데 많은 시간을 투여했고 그 기술력을 이제 시장에서 상품화하고 그다음에 그게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준이 올해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2, 4분기부터 굉장히 많은 파트너들과 접점을 찾고 있고요. 또 만나다 보니까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던 사업 기회라든가 그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기술력이 조금 필요한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그런 니즈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견기업 분들도 분명히 어떤 서비스업이라든가 아니면 생각하시는 사업 중에서 이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초기인화 기술 또는 대화 사업 부분에 필요라든가 아니면 협력하실 부분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파트너십 또는 이제 공생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한 분께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앞쪽에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소개한 노력을 하겠지만은 혹시 그쪽에서 우리 중견기업 중에서 한 분 이 파트너로 같이 사업을 해보고 싶은 그런 좋은 기업들이 있으면은 한 분 이렇게 선정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주시면은 저희들이 만날 기회를 만들어 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하겠지만은 회사에서 우리 중견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같이 무슨 일을 할 만한 좋은 파트너가 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가지고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한 말씀이고 사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기회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기술에 대해서는 짧게 10분 안에 설명을 해야 돼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진 못했지만 기회가 된다 그러면 말씀하신 중견기업 혹은 저희 기술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과 최대한 접점을 늘리고자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켈터랩스 지용준 CFO님께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4개 스타트업 기업 대표분들의 IR 피칭 시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모두 느껴보신 것처럼 엄청난 기술력을 지닌 스타트업들이 디지털 상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중견기업 분들도 관심을 갖고 또 협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꼭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중견기업 스타트업 디지털 전환은 상생 라운지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진흥화협회, 그리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끝까지 행사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행사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총 5회로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서 일정이 정해질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정해지는 대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행사를 통해서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더욱더 협력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세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